정보사회 에딜 테마 94 현대 매체 이론에서 문자의 개념과 역할. 문자란 무엇인가? 이 매체 이론의 관점에서 문자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1차적 매체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1차적 매체란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 형식을 의미하며 문자와 함께 이미지, 빌드와 소리, 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자와 함께 이미지와 소리가 1차적 매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매체의 개념 자체가 쓰고 있는 그 학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차적 매체로 분류되는 문자 또한 각각의 이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의미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문자와 관련된 매체 연구에 있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을 찾아볼 수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관습적으로 여겨졌던 문자에 대한 통념, 즉 문자란 음성 언어의 재현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문자를 저장과 전달 역할에 한정하고 언어에 비해 부차적으로 여기는 전통적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난 세기 말 서구의 철학사에서 주도적으로 등장했던 탈구조주의적인 경향, 즉 기에 대한 중시로부터 기표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과도 그 꾀를 같이 한다. 또한 매체 이론 속에서 차지하던 문자의 개념과 역할도 이와 함께 확장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문자의 외형적 특징과 물질성도 함께 고찰되었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이렇게 부차적인 것으로부터 격상된 문자를 중심으로 인류의 문화를 재편성하려는 시도가 마치 현대 매체학자들의 중심 과제처럼 보일 정도로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 매체 이론의 직접적인 시작으로 여겨지는 캐나다 학파의 이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개성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플루서와 키틀러가 펼치는 동시대 매체 이론이다. 현대 매체 이론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의 이론에서 상이하게 등장하는 문자의 개념과 역할을 살펴보고 문자라는 매체가 어떻게 인류의 문화사를 재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문자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문자의 새로운 역할, 언어기호에서 매체 이론의 중심으로 언어를 가장 근본적인 매체로 여기고 언어 모델로서 매체 이론을 발전시켰던 전통적 시각으로부터 문자적 매체 개념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70년대 초반에 그 정점을 이룬 캐나다 학파의 이론 형성 과정과 함께 일어났다. 이 철학과 인문학에서 진행되었던 언어학적 전환과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전개된 문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현대 매체학이 전자적 매체에 대한 분석을 표방하면서도 상당 부분 그 토대로서의 문자 연구에 천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캐나다 학파의 뒤를 이어 플루스와 같은 유럽의 매체 연구가들은 매체로서의 문자를 매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문자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주도 매체와 결부된 기술 문화사를 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문자 이외의 주도 매체가 무엇이든 간에 시대사를 문자 이전, 문자 이후로 나누는 하나의 표준을 형성하게 된다.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매체사 구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20세기 아날로그 기술 매체의 등장 이후 문자 매체의 가치 하락과 지위 상실을 기술한 키틀러의 저자, 기록 체계들 1800, 1900 또 이러한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문자가 이처럼 매체 연구의 중심적인 위치를 획득하고 유지하게 된 과정을 문자가 가진 물질적인 측면을 조명하면서 고찰해본다. 두 번째, 캐나다 학파, 구술문자와 문자문화. 우리가 편의상 캐나다 학파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매체 연구가들의 그룹은 실제로 어떤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문화기술센터 Center of Culture and Technology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구하던 일군의 이론가들을 지칭한다. 여기는 마셜 맥런과 해럴드 이니스, 에릭 하벨롯, 잭 구디, 월터 옹 등이 속한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이들 연구의 주안점은 인류의 문자화, 정확히 말하자면 알파벳화에 대한 것이며 특히 이 과정이 시대적인 변화를 어떻게 견인해 내었는가 하는 것이다. 주도 매체가 각인하는 특성에 따른 사회의 발달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캐나다 학파의 학자 중 시대적으로 가장 앞서 있던 이니스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었다. 이 토론토 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였던 이니스는 경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하나의 사회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거나 또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규명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그는 말하기와 쓰기의 차이를 원시적 사회와 발달된 사회가 가지는 주요한 차이로 기술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경제수단이 아닌 의사소통의 매체를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서 이니스가 주목한 것은 바로 쓰기의 매체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볍고 운반에 용이하다는 물질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는 공간적 확산 가능성이었다. 모든 소통의 도구들은 시간과 공간과 관련하여 지식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그들이 각각의 문화적 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들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특성에 따라 어떤 매체들은 무겁고 지속성을 가지며 운반하기 어려워서 지식의 공간적 확산보다는 시간적 확산에 더 적합하고 또 어떤 매체는 반대로 가볍고 운반에 용이하여 지식의 시간적 확산보다는 공간적 확산에 더 적절할 수가 있다. 시간과 공간 중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는가를 통해서 매체는 그것이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한 자신의 방향 설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니스의 관찰에 따르면 새롭게 출현하는 소통의 매체는 새로운 유형의 결속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촉진하며 이에 따라 권력의 중심부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주도 매체가 하나의 문화를 조건지으며 또한 변화시킨다. 라는 캐나다 학파의 중심명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니스는 이러한 경제 문화사의 모델을 구술사회로부터 문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역사적 전환을 통해 흥미롭게 설명해낸다. 구술사회가 장소에 결부되어 있어서 지역적이고 조망 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면 그 이후 등장한 문자적 소통은 매체가 가진 탁월한 이동성을 바탕으로 더 큰 지역에 대한 지배, 예를 들어 로마의 지배, 중세 가톨릭 교회의 지배 등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주도 매체인 문자의 공간적 확산은 이로 인한 파생 효과를 낳게 되는 바 우리가 맥론의 주장이라고 알고 있는 인쇄 문화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대부분 이미 이니스가 내놓은 것이었다. 즉 서적 인쇄의 발명이 중세시대의 문자 독점 세력의 지위를 약화시키며 계몽주의를 낳았고 지식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시대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적 사고와 인과법을 가능하게 했고
더 나아가 노동분업, 자유시장과 대량 생산이라는 경제적인 제도를 양산했으며 마침내 이것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이러한 문자 문화가 야기한 현대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니스는 문자 이전의 사회, 즉 구술사회로의 복귀를 제시하고 있다. 구술적 대화는 개인적인 대면과 타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한다. 나는 구술적 전통, 특히 그것이 그리스 문명에서 나타났던 방식을 선호하며 그 정신의 한 부분이나마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지지하겠다. 이니스의 이러한 바램은 캐나다 학파의 다른 학자들에게도 이어지게 된다. 문자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술성의 복원이 중심 화두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대 문헌학자였던 에릭 하벨록은 이니스의 성과를 수용하여 구술성과 문자성의 상호 대비되는 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구술시대의 임의적이고 연출적인 기억술과는 달리 문자의 정보 처리 방식은 이성적 지식 형태를 열어준다고 보았다. 문자를 통한 쓰기의 기술은 지식의 객체로부터 지식의 주체를 분리해냄으로써 점점 더 분절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불연속적인 구조, 추상성과 분절의 특성을 갖는 문자는 마침내 문법, 수사학, 변증법을 거쳐 담론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발전한다. 하벨록이 수행했던 구술성과 문자성에 대한 면밀한 탐구는 맥루한을 거쳐 그의 제자였던 영문학자인 월터 옹에 이르러 종합되기에 이른다. 옹의 저서 구술성과 문자성 (Erroritat und Literalitat)에서는 이니스와 하벨록을 통해 언급된 발전 단계의 도식들이 드디어 구술문화, 문자문화, 제2구술문화, 즉 전자기술시대라는 형식으로 완성된다. 옹의 저서 구술성과 문자성에서는 이니스와 하벨록을 통해 언급된 발전 단계의 도식들이 구술문화, 그리고 문자문화, 그리고 전자기술시대의 의미를 가진 제2차 구술문화의 형식으로 완성이 된다. 옹은 구술성과 문자성의 대립이 20세기의 주도 매체로 새로이 등장한 전자기술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고 보았다. 옹 스스로 포스트 활자, 포스트 타이포그래피라고 부르고 있는 제2차 구술시대는 문자로부터 전자매체로 주도적인 의사소통의 매체가 이행되는 시대이다. 전화, 라디오, TV, 다양한 녹음기구 및 전자기술 이러한 것들은 인류에게 새로운 구술성의 시대를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참여와 공동체의식의 촉구, 현재성, 관용어구의 반복된 사용 등 이 새로운 구술문화는 옛 시대와의 많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로써 다시 한번 문자의 등장 이전으로의 회귀를 꿈꾸었던 이니스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구술문화와 제2의 구술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는 바, 이러한 불연속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바로 오랜 기간 강력한 주도 매체로 지배해왔던 문자의 영향력이 놓여있다. 이 새로운 구술성은 예전 구술성과의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연적이고 스스로를 의식하는 구술성인데, 왜냐하면 이 구술성은 언제나 쓰기와 인쇄의 사용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장치의 생산과 적용, 사용에 있어서 쓰기와 인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문자의 세례를 받은 인류는
다시 문자가 없던 순수한 구술의 시대로 간단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제2차 구술성의 시대는 이미 문자로 사고하는 인간의 기술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기술 속에는 이미 이로 인해 구현된 변화가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새 구술성은 예전의 그 구술성이 아니다. 제1차 구술성은 첨가적, 과잉적이고 섬세하게 조화됨과 동시에 매우 전투적인 양식에서 그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집중된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주요 정치인들과 벌이는 오늘날의 TV 토론은 이러한 옛 구술적 세계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않는다. 관객은 부재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구경거리로 세워진 후보자들은 짧은 소감을 밝힐 뿐이다. 현대의 매체 이론을 증폭시킨 주인공인 맥루언에게서 이러한 캐나다 학파의 이론은 막대한 대중적인 영향력을 얻게 되며 문자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다각도로 만들어낸 원인으로서 부각된다.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현재까지 서양 문화사를 매체 기술로서 재구성하려는 맥루언 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문자에 대한 고찰이다. 이 맥루언은 문자, 특히 인쇄 문자가 지배하는 시대를 구텐베르크 은하계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명명은 이후 시대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맥루언에게서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자가 가진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특징, 즉 선형적 구조였다. 이는 동시에 문자가 가진 시각성에 대한 관심이기도 한데 문자 시대에는 이전의 문화에서 지배적인 인간의 기관이었던 귀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시각기관인 눈이 우세하게 되었다. 라는 지적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자의 선형성은 의미 전달 이외의 문자의 기능을 표시해주는 바 선형성이란 구술문화의 다층적인 의미를 하나의 단일한 논리로 바꾸며 세계를 재조직하는 문자의 막강한 영향력을 설명해준다. 단지 문자문화들만이 논리적으로 서로 결합된 선형적인 연속들을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조직화의 수단으로 투입하는데 최초로 성공했던 것이다. 타자와 자기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서구인들이 가졌던 권력의 비밀은 그가 모든 종류의 경험들을 단일하고 연속적인 단위들로 분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데 있다. 이처럼 캐나다 학파의 문자성에 대한 관심은 현대의 매체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문자를 인간에게 체계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 전환점으로 간주하며 또한 문자가 자신의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역사 진행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다고 보는 이러한 시각은 이전의 협소한 언어학적 문자 개념을 탈피하고 매체 연구의 주요 대상을 문자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 여기에서 부여한 문자의 새로운 개념과 역할은 문자가 단순히 말하기, 즉 언어의 부속물이라는 관점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쓰기와 문자를 통해서 코드화된 시각적인 표시는 단어들을 확장한다. 그러한 시각적인 기록으로 인해 훨씬 복잡한 구조들과 지시체계가 산출될 수 있었다. 쓰기는 말하기의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쓰기는 말하기를 구술적인 청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감각의 세계, 즉 시각의 세계로 이동시킴으로써 말하기와 사고를 함께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플루스, 문자와 기술적 이미지. 이 맥루언과 옹이 새로운 전자시대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캐나다 학파의 활동시대와 주 탐구 대상은 여전히 문자의 시대와 문자였다. 이와는 달리 1970년, 8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서 진행된 매체 이론,
보다 철학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었던 정보사회의 발전과 그로 인한 시대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탐구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문자 이전 사회의 대립이 캐나다 학파가 이루어놓은 연구 성과였다면 이제는 문자와 문자 이후 사회의 대립이 토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캐나다 학파의 매체 문화사 구성을 받아들여서 더 급진적으로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범람한 기술적 이미지, 테크노 빌드와 문자 간의 관계에 천착하여 연구한 현대 매체 이론의 선구자는 빌렘 플루서였었다. 이 플루서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는 서로 다른 코드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렇다면 역사의 진보는 각각의 매체에 의해 운반되는 새로운 코드가 야기한 인간의 의식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플루서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는 서로 다른 코드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그렇다면 역사의 진보는 각각의 매체에 의해 운반되는 새로운 코드가 야기한 인간의 의식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플루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인류가 크게 세 가지 코드를 사용해왔다고 서술하는데 선사시대 코드였던 이미지, 역사시대의 문자, 그리고 현재의 기술적 이미지가 그것이다. 다시 현사시대 이미지, 역사시대 문자, 현재의 기술적 이미지. 따라서 그가 구성하고 있는 매체의 문화사는 캐나다 학파와 마찬가지로 문자 시대가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 플루서에게 의하면 선사시대의 인간이 이미지라는 코드를 이용한 것은 다른 생명체와 차별을 시도하는 하나의 비약이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발전의 과정은 인류가 입체적인 현실인 실제를 떠나 추상으로 가는 인위적 과정이기도 했다. 빌란드루프의 비너스로 대표되는 조상은 아직 입체 형태이기는 했지만 그 추상에 대한 최초의 시도였다.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입체는 점차 평면 이미지로 바뀌었고 이는 다시 선형적인 연속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지 코드는 상징성을 표면에 담고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해 문자 코드는 이미지 코드를 행으로 변화시키고 장면을 전환시킨다. 이 플루서가 선의 세계로 표현하는 이 시기가 가진 시각적 선형성은 인류가 맞이한 두 번째 비약의 동력이었다. 쓰기의 관찰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호들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진 행이다. 이처럼 기호를 행의 형태로 나란히 배열하는 문자는 역사에 대한 자의식을 가능하게 했다. 다시 기호를 행의 형태로 나란히 나열하는 문자는 역사에 대한 자의식을 가능하게 했다. 행으로 글을 쓰게 되면서 인간은 비로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계산하고 비판하며 학문을 수행하고 철학을 하고 이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플루서에게 있어서도 문자는 선형적인 텍스트를 구성함으로써 인간에게 의미를 생산하고 축적해 나가는 역사적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문자가 지배적인 시대의 맥락과 논리, 과정 등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구조와 상업경제가 탄생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매체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코드의 시대이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마치 캐나다 학파가 구술성으로의 회귀를 논한 것처럼 플루서는 다시 이미지가 주도적인 시대로의 전환을 언급한다. 기능성과 프로그램이 중심인 시대, 문자가 정보를 주도하지 못하고 각종 전자기기에서 이미지가 쏟아지는 시대는 입체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선을 거쳐 이제는 점으로 향하는 추상의 마지막 단계이다.
디지털이라는 점으로 이루어진 감추어진 모자이크가 바로 기술적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루스는 우리 시대를 선의 세계에서 점의 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정의하면서 문자로 인해 익숙해져 있는 인과 논리의 선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우연과 조합이라는 점 세계의 사고방식으로의 세 번째 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문자로 인해 익숙해져 있는 인과 논리의 선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우연과 조합이라는 점 세계의 사고방식으로의 세 번째 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기술적 이미지로의 전환이 그대로 문자 이전의 시기에 있던 이미지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옹의 통찰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사이를 잠식하고 있는 문자 코드의 영향력이 놓여있다. 기술적 이미지는 선사시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지니는 바, 기술적 이미지 안에는 이미 문자의 상징체계와 기호체계가 모두 보이지 않는 코드로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이미지는 문자로 된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으며 자신 속에 텍스트를 투영한다. 다시, 기술적 이미지는 문자로 된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으며 자신 속에 텍스트를 투영한다. 선사시대의 이미지와 기술적 이미지는 평면 위에 세계를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서로 반대되는 운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사시대의 이미지가 현실에 존재하는 입체를 추상화하여 등장한다면 문자 이후의 이미지는 선을 추상화한 점의 조합을 통해 조직되어 구체를 향한다. 다시, 선사시대의 이미지가 현실에 존재하는 입체를 추상화하여 등장한다면 문자 이후의 이미지는 선을 추상화한 점의 조합을 통해 조직되어 구체를 향한다. 평면은 어떤 것의 표면이다. 그것은 피부다. 전통적인 평면은 입체의 표면이다. 새로운 평면은 개념들의 표면이다. 전통적인 평면은 구체적인 것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것을 향한 움직임의 결과다. 새로운 평면은 마지막 추상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향한 움직임의 결과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피부가 만나는 곳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므로 플루스에게 있어 문자는 그가 시도하는 의사소통 이론인 커뮤니콜로기의 중심을 이루며 문화기술의 문화인류학을 구성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도 문자는 음성 언어의 기록체계가 아니라 입체와 평면에 대립되는 물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형적 코드이다. 다시, 여기에서도 문자는 음성 언어의 기록체계가 아니라 입체와 평면에 대립되는 물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형적 코드이다. 인류는 이미지에서 문자로, 그리고 문자를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 이미지, 말하자면 코드화된 문자 이미지의 시대로 이동 중인 것이다. 이로써 문자의 미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디지털 시대에도 문자는 기술적 이미지 속에 삽입된 코드로서 존속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키틀러, 문자와 기록체계들. 현대 매체 이론을 형성하는 가장 급진적인 한 갈래는 바로 독일의 매체학자 프리드리히 키틀러로부터 나온다. 키틀러는 1943년에서 2011년 사이에 생존했었는데 이 키틀러의 급진성은 그가 매체사를 구성할 때 이 캐나다 학파로부터 이미 정형화된 문자 이전의 시기를 아예 상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시, 이 키틀러의 급진성은 이 매체사를 구성할 때
이 캐나다 학파로부터 이미 정형화된 문자 이전의 시기, 그런 것을 아예 상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키틀러에게 있어 최초의 매체는 문자이다. 히틀러에게 있어 매체는 정보의 저장, 전달, 처리로서 제시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체의 기능은 바로 저장이다. 따라서 발화되자마자 사라지는 언어는 히틀러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매체로 간주된 적이 없다. 또한 그가 구축하고 있는 시대 구분인 기록체계는 문화적 정보를 저장, 전달,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네트워크를 뜻하며 이러한 섬세하고 복잡한 체계를 전달하는 주요 매체에 문자 이전에 존재하던 이미지는 해당되질 않는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기록체계를 통해 구성하고 있는 역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문자 매체의 시대인 기록체계 1800과 아날로그 기술 매체의 시대인 기록체계 1900이다. 또한 그가 기록체계로서 공식화시키지 않았지만 컴퓨터가 실제로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한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된 튜링 기계의 시대는 디지털 매체가 주도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대의 매체 이론가로서 키틀러의 주된 관심은 철저히 문자의 시대와 문자 이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키틀러는 그의 주저인 기록체계들 1800, 1900과 축음기, 영화, 타자기, 그래머폰, 필름, 타이프라이터, 축음기, 영화, 타자기에서 문자가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독점적으로 전달하던 시대로부터 정보의 저장과 전달, 재현 방식이 어떻게 각각 다른 아날로그 매체로 분화되었는지, 또한 이와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키틀러가 기록체계 1800, 정확히 보자면 1785년에서 1815년 사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이 시대는 이 다름 아닌 문자와 낭만주의의 시대로서 이 시기의 기록 양식은 문자를 가르치는 어머니의 발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당시 시는 부르주아 계층의 가족 모델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이전 가부장제 시대와 비교하여 크게 확대되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문자의 읽기와 쓰기라는 최초의 교육을 담당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문자와 함께 듣는 최초의 소리로서 근원적 소리의 상징이 되며, 문자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연의 상징이자 순수한 정신세계의 표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성장해서 독서를 할 때 문자 속에서 어머니라는 영혼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된다. 이것은 글을 쓰는 남성 작가에게도 그대로 해당되었다. 이들이 쓰는 글은 애정어린 어머니의 목소리로 상기되는 내면의 소리에 대한 기록이다. 괴테의 낭만주의 문학이 바로 이 시기의 기록 양식을 대표한다. 파우스트는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진리를 찾아 방황하지만 결국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영혼이 여성적인 것, 모성적인 정신을 대표하는 그레테헨이다. 파우스트에게 로고스라는 초월적 기표를 부여하는 정신의 자리를 이제 모성적인 정신이 대신하게 된다. 이처럼 기록체계 1800은 문자가 자의적인 기호가 아닌 어머니,
혹은 자연에서 비롯된 초월적인 기의를 담고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하고 있으며 기록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로 평가를 받았다. 이때는 모든 예술이 문자 혹은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자가 저장을 독점하는 시대라는 뜻의 문자의 독점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의 시작을 전후로 급변하게 되었다. 문자의 독점은 새롭게 등장한 매체 기술에 의해 깨지게 되며 이제 문자와 함께 소리와 빛이라는 새로운 진료를 저장하는 방식들이 기록체계를 새로이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빛과 소리는 각각 사진과 녹음기라는 새로운 기술 조건들과 조우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20세기의 지배적인 문화적 기록 양식인 영화와 축음기이다. 문자의 기록 방식 또한 타자기의 발명으로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개인의 내면적인 모든 특성이 외면화되는 개성적인 필사의 방식과는 달리 타자기는 모든 것이 규격화된 새로운 기록 방식을 제시한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 필사 방식에서 독립된 개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시민적 개인이 탄생했다면 분절된 알파벳을 불연속적으로 기입하는 타자기로 글을 쓰면서 개인은 익명화된 존재로 해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체계 1900, 1885년에서 1915년 사이 기록체계 1900은 이전 세기 낭만주의 패러다임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예술에서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시문학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전달하고 있는 문자라는 매체의 물질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등장했던 아방가르드 실험예술과 다다, 칼리그람과 비주얼 포엠 등을 문자가 가진 시각성을 강조하고 근원적 목소리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자는 공간적으로 재배치되어 자기 자신의 물질성에 몰두하게 되며 자연과의 연관성 안에서 실제를 포착하거나 상상을 통해 환영을 만들어내는 임무는 다른 기술 매체에게 내어주게 된다. 이제 기록체계 1900에서 중심이 되는 매체는 축음기, 영화, 타자기이며 각각 근대의 음향기술, 광학기술, 문자 처리 기술 전반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키틀러는 라캉이 전신 분석을 위해 제시한 세 개의 구분을 차용하는데 1900년대 이후 전개된 매체의 발달사는 라캉의 실제계, 즉 현실적인 것, 그리고 상상계, 즉 상상적인 것, 그리고 상징계, 즉 상징적인 것에 각각 대응한다. 다시요. 1900년대 이후 전개된 매체의 발달사는 라캉의 실제계, 상상계, 상징계에 각각 대응한다. 예를 들면 축음기는 상징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기록 매체가 된다. 이전까지 모든 소리는 기호화되어 문자로 저장되었으며 인간의 언어가 아닌 소음은 진지한 기록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나 음을 등가적인 상징, 즉 기호로 번역한 알파벳 문자와는 달리 음을 그대로 저장하는 축음기의 발명으로 모든 소리는 실제의 소리 그 자체로 기록, 녹음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전까지 소리로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도 포함된다. 기계의 소음이나 일상의 잡음도 이제는 기호화되어지지 않은 실제의 상태 그대로 저장되어 전달 및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기록 체계에서는 이전에는 무의미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기록된다. 이와 함께 기록되는 것의 지위도 변화한다. 아날로그 기술 매체로 이루어진 기록 체계는 이전까지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졌던 시문학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제 문학은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영혼의 작업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만 해독 가능한 소음의 기록으로 간주된다. 한편 시각적 기억을 춤기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저장, 전달, 재현 할 것과 같은 영화는 이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키틀러에 따르자면 영화는 한 번도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준 적이 없다. 영화는 우리에게 기술적 효과를 통해 1초에 24번의 스틸컷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을 한다. 영화가 실제의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음성과 달리 영상의 파장이 너무나 큰 단위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파장은 테라헤르츠 범위에 속하는데 이는 음성의 파장보다 몇 조배 이상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세싱 용량의 기하급수적 확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영화는 물리적 파장을 기록하는 대신 네거티브 필름의 화학적 효과를 저장하고 이것을 잔상 효과와 스트로보스코프 효과를 통해 실제처럼 조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본다면 영화는 오히려 실제적인 것을 상상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문학작품이 보여주었던 상상의 세계는 어머니의 근원적 음성과 연관이 없는 영상들이 대체하게 된다. 음성이 들리지 않는 무성영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것이다. 상상계는 과거에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꿈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시각적 트릭일 뿐이다. 끝으로 히틀러에게 타자기는 상징계를 대표하는 기제가 된다. 타자기 이전에도 문자 매체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상징 질서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문자는 기표라는 매우 좁은 틈을 통과한 정보만을 기록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타자기는 무엇보다 기록체계 1800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믿음, 문자에 내포된 선언적 기의에 대한 믿음을 해체하고 문자의 물질적인 특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한다. 20세기 초 기계적 문서 편집기인 타자기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글쓰기 작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필사의 유려하게 계속되는 글쓰기와는 달리 타자기에서는 분리되고 자간과 행간을 통해 격리되는 요소들이 공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기록체계 1800의 대표적 글쓰기로 낭만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예로 들었듯이 키틀러는 기록체계 1900의 대표적 글쓰기로 니체를 지목한다. 당시 널리 보급되었던 말링 한젠 타자기는 타자를 치는 사람조차 자신이 쓴 글을 볼 수가 없었다. 필사를 할 때 일어나는 눈과 손의 호응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글쓰기 과정에서 눈과 손, 글자는 서로 격리된 채 연결되질 않았다. 더구나 남성 작가가 불러주는 글을 여성 타이피스트가 받아 타이핑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글쓰기 행위와 의식 사이에는 큰 간극이 발생하며 글의 성격도 파편화된다. 작가의 내면을 담은 발화는 타이핑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는다. 구주라는 자와 저수라는 자가 분리되고 글쓰기 작가의 손을 떠나 자동화되는 것이다. 타이핑된 텍스트에 있어서 이제 저자의 위치는 불명확해진다. 니체는 우리가 쓰는 문서기계는 우리의 생각에 함께 작동한다 라고 서술한다. 철학적으로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 주장, 즉 매체 기술로의 대체라는 언급과 함께 모든 가치의 전복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니체였다. 인간의 자리야, 인간의 생각과 저자의 자리야, 1882년 이제 다른 것이 들어선다. 그것은 바로 두 개의 성별, 하나의 텍스트, 그리고 볼 수 없는 눈먼 문서기계였다. 또한 글자당 얼마라는 가격으로 타이피스트에 대한 보수가 책정되면서 문자는 상업적이고 물질적 차원으로 위치를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기록체계 1800에서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 구축된 문자의 관념성은 기록체계 1900의 타자기라는 새로운 기술 조건 하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텍스트는 분당 몇백 타라는 기술적 기준으로 수량화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작가가 불러주는 음성은 가격이 매겨진 낱말로 분화되어 그 개성과 영혼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키틀러의 기록 체계들은 문자 매체가 아날로그 기술 매체들의 도전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상세히 기술해준다. 인상적인 것은 여기에서 문자가 최초의 매체이자 동시에 모든 매체들의 어머니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키틀러는 축음기와 영화 카메라의 이름이 우연히 문자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축음기와 영화와 같은 아날로그 기술 매체는 청각적, 과학적 정보의 시간적 흐름을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여기에서는 저장된 정보에 개입하여 그것을 조작하는 작업이 창작의 구성 원칙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매체의 기능은 바로 모든 기술 매체의 어머니인 문자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문자는 언어의 발화라는 시간적 흐름을 종이의 지면이라는 공간과 결부시켜 각 단어에 자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즉 인쇄의 발명은 시간축을 변화시키는 합리적으로 공간을 조직하는 기초를 만들어낸 최초의 기술이다. 그렇지만 기록체계 1900을 주도했던 아날로그 기술 매체의 시대는 키틀러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컴퓨터의 탄생 이후로 기록체계는 완전히 다른 조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아날로그 기술 매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상호 간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으며 이러한 호환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바로 컴퓨터의 출현과 함께 일어났다. 이제 정보의 저장, 전달, 재현에 있어 컴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매체는 완전한 표준과 정보 단위의 궁극적 해체를 제공한다. 디지털 매체의 세계에서 모든 문화적 형식과 기억 형식은 0과 1이라는 이진법 코드로 전환되며 아날로그 매체에 의해 분화되어 저장되었던 음성, 영상, 문자라는 정보는 다시 컴퓨터 안에서 숫자로 치환된다. 실제로는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컴퓨터 안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이다. 이미지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단어도 없는 양적인 존재. 그리고 회로의 접속이 지금까지 분리되었던 정보의 흐름을 한꺼번에 디지털로 표준화된 수열로 가지고 온다면 모든 매체는 다른 모든 매체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숫자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변조, 변환, 동시녹음, 느리게 하기, 저장하기, 전환하기, 혼합화, 스캐닝, 매핑. 디지털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매체 연합이 매체 개념 자체를 흡수한다. 이 지점에서 키틀러의 매체 이론은 매우 비관적인 색채를 가지게 된다. 키틀러는 삶을 실제로 규정하는 하드웨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 효과들만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시대가 매우 친절하다고 설명을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함은 문자라는 핵심 기술을 일반에게 알려주지 않기 위해 성서를 사파로 설명해주던 중세시대와 같은 친절함이다. 우리가 이 친절한 사용자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양파 껍질과도 같은 표면일 뿐이며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먼저 발명되고 연산되고 최적화되어야 하는 기나긴 기술의 행렬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디지털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용자 환상이란 우리가 실제로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뜻한다. 키틀러의 우울한 진단은 실제로는 시청각 매체와 디지털 매체라는 우리를 새로운 문맹 상태, 새로운 암흑기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학파로부터 시작된 현대 매체 이론은 이전까지 언어에 비해 부차적으로 간주되었던 문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매체 문화사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문자가 모든 문화권의 문자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서구의 알파벳만을 의미한다는 데서 서구 중심적인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캐나다 학파의 구술성과 문자성의 대립은 알파벳 문화를 문명 발전의 동력으로 보면서 여전히 구술성을 담지하고 있는 문화권 혹은 알파벳 이외의 문자 문화권에 대해서는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할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역사 발전과 각 시대의 사회 구성의 동력을 모두 하나의 주도 매체에서 찾음으로써 극단적인 경우 문자가 가진 선형성이라는 추상적인 요인에서 다분히 환원론적이며 매체 결정론적인 시각을 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론적 구상에 대해서는 언어에 기반한 실용적인 의사소통 모델을 벗어나 보다 심층적이고 치학적인 방향으로 우리 시대 매체 연구를 이끌었으며 그 중심에 문자를 위치시켰다는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의 이론이 문자 문화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그러한데 무엇보다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문자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었으며 특히 문자의 협소한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것은 문자 매체가 겪은 몰락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키틀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문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 공간성과 물질성, 형상성에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양이 생성되었으며 또한 매체 이론의 영역에서도 더 이상 의미의 전달과 상호 교환, 즉 상호 텍스트성에만 주목하지 않고 순수한 매체 형식들의 충돌과 경쟁, 즉 상호 매체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 경향이 탄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지목하고 있는 전자시대의 제2차 구술성, 탈역사시대의 기술적 이미지, 튜링 기계시대의 이진법 코드들은 모두 문자 문화의 요소를 투영하고 있는 바, 문자의 미래와 관련하여도 그 형태를 바꾸어 존속하는 문자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논의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